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꿈꿔왔습니다. 물이 차오른다는 꿈을, 하늘이 무너진다는 꿈을, 세계가 씻겨나가고 그 뒤에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시작한다는 꿈을. 이 이야기는 한 문화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메르의 점토판에도, 힌두의 서사시에도, 아메리카 원주민의 구전에도, 중국의 고대 기록에도, 태평양 섬 사람들의 노래에도 놀랍도록 비슷한 형태로 등장합니다. 서로 만난 적도 없고 같은 언어를 쓴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걸까요? 오늘 밤 우리는 그 질문을 조용히 들여다볼 것입니다. 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공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억의 이야기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남긴 기록들과 그 기록을 읽으려 했던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밤의 여행은 시각이 아니라 상상 속 지형으로 이루어질 테니까요. 숨을 한번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시작합니다. 인류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지식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 가지 질문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이 왜 사라졌는가? 이 질문은 철학자의 서재에서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밤에서, 강가에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던 노인의 입에서,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도 조용히 자라고 있는 질문입니다. 만약 문명이 주기적으로 리셋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공포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의 썸네일처럼 자극적이고 선명한 형태로. 하지만 오늘 밤 우리가 다루려는 것은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들여다볼 것입니다. 정확함의 방향으로, 그리고 겸손함의 방향으로. 왜냐하면 진짜 이야기는 공포보다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기록을 남깁니다. 인간이 글자를 발명하기 훨씬 전부터 지구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왔습니다. 다만 그 기록의 형식이 우리와 다를 뿐입니다. 지구의 기록은 종이 위에 쓰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음 속에 갇혀 있고 동굴의 천장에서 자라나며 호수 바닥에 차곡차곡 쌓이고 바다 및 퇴적물 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빙하 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극이나 그린란드의 두꺼운 얼음층에서 원통형으로 뽑아낸 얼음 기둥인데 이 안에는 수십만 년 전 공기가 그대로 봉인되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얼음 속 산소 원자의 비율을 분석함으로써 그 당시 지구의 온도가 얼마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편지를 열어보듯 얼음은 자신이 내린 그 계절의 온도를 우리에게 속삭여 줍니다. 그리고 동굴에 석순이 있습니다. 동굴 바닥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라오르는 탄산칼슘의 기둥들. 이것들은 수천 년에 걸쳐 한 층씩 쌓이며 당시의 강수량과 기온을 기록합니다. 동굴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동굴은 거짓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한 방울씩 자신이 경험한 세계를 결정 속에 새겨 넣을 뿐입니다. 호수 바닥에는 바브라고 불리는 얇은 퇴적층이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고운 알갱이들이 호수 바닥에 내려앉고 겨울이면 더 고운 입자들이 그 위를 덮습니다. 이 두 층이 합쳐져 하나의 해를 이룹니다. 나이테처럼 정확하게. 스웨덴의 과학자 게르하르트 드 게어는 20세기 초에 이 바브를 세면서 마지막 빙하기의 연대를 계산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호수가 자신만의 달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해저 코어가 있습니다. 바다 및 퇴적물에서 뽑아낸 기다란 흙과 모래의 기록.
그 안에는 수천만 년 전 작은 생물들의 껍데기가 층층이 쌓여 있고, 각각의 껍데기는 자신이 살았던 시대의 바닷물 온도와 화학적 구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나 놀라울 만큼 일관되게 같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지구는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리고 그 변화의 흔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 밤 우리가 여행할 지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약만 2900년 전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던 시절, 지구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던 그 순간으로, 그리고 그 따뜻함이 갑자기 수십 년 만에 멈추어 버린 그 순간으로, 과학자들은 이 사건을 영거 드라이아스라고 부릅니다. 기후학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고 가장 잘 기록된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 시절을 살았던 생명들을 만날 것입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거대한 짐승들과 그 짐승들과 함께 살았던 인간들을, 그들은 어떻게 적응했고 무엇을 잃었으며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우리는 바다의 컨베이어 벨트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기후를 조절하는 거대한 해류, 그것이 흔들릴 때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하늘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논쟁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물 아래 잠겨버린 대륙들을, 그 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터키의 언덕 위에 서 있는 고대의 기둥들도 만날 것입니다. 농업이 발명되기도 전에 누군가가 거대한 돌을 다듬어 신전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로 돌아올 것입니다. 12,000년 주기라는 이야기가 왜 그렇게 매혹적인지, 그러나 과학은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진짜 위험은 어디에 있는지, 준비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밤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확립된 것과 논쟁 중인 것,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을 구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포를 팔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구가 남긴 기록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함께 읽어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방은 지금 안전합니다. 이불은 따뜻하고 밖의 세계는 조용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은 수만 년 전의 먼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신화는 데이터일까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신화는 이야기이고 데이터는 숫자와 사실이 아닌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인간이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은 언제나 이야기였습니다.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 도서관이 생기기 전에, 심지어 점토판과 파피루스가 존재하기 전에도 사람들은 이야기로 중요한 것을 전달했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계절에 무엇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아마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홍수 신화를 가진 문화권은 전 세계 수백 개에 달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는 우트나피시팀이라는 인물이 신의 경고를 받아 배를 만들고 홍수에서 살아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도의 마누 이야기에도, 중국의 여와 신화에도, 마야의 포플부에도, 하와이의 구전에도, 아마존 부족의 이야기에도, 물이 차오르고 세계가 씻기며 살아남은 자들이 새 세상을 시작한다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물론 이 유사성에는 여러 설명이 가능합니다. 홍수는 많은 문화권이 경험한 자연재해이고, 그러므로 비슷한 이야기가 독립적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공유된 이야기가 각 지역에서 다른 형태로 변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실제 대규모 해수면 상승이나
홍수 사건의 기억이 구전으로 전해진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흥미롭습니다. 인간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싶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자가 없던 시절, 책이 없던 시절에도 이야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도서관이 불타도, 문명이 무너져도 사람의 목소리는 계속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담고 있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남긴 물리적 기록들은 적어도 이것만은 말해줍니다. 대규모 기후변화는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수면은 극적으로 달라졌다고,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때로는 인간의 수명 안에 느껴질 만큼 빠를 수도 있었다고.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3,000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천천히 물러나고 있는 시절입니다. 북방구의 거대한 빙하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캐나다와 스칸디나비아를 덮고 있던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이 조금씩 후퇴하고 있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초원이 북쪽으로 퍼져나가고 숲이 따라옵니다. 동물들이 이동하고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따뜻해지던 세계입니다. 희망이 자라나던 세계입니다. 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강물이 불어나는 세계. 그 따뜻함이 멈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빙하기가 끝나갈 무렵의 세계를 상상하는 것은 마치 기나긴 꿈에서 막 깨어나려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지만 아직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닌 그 경계의 시간, 약 18,000년 전 지구는 마지막 빙하기의 절정에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시기를 최종 빙하 최성기, Last Glacial Maximum 라고 부릅니다. 북미 대륙의 절반 이상이 두꺼운 빙하로 덮여 있었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체, 영국 북부, 독일과 폴란드의 평원들이 거대한 얼음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바다에는 오늘날보다 약 120m 낮은 해수면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바닷속에 가라앉은 넓은 대륙붕들이 그 당시에는 육지였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14,600년 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미세하게 바뀌면서 북방구에 닿는 햇빛의 양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빙하를 녹이기 시작했고 빙하가 녹을수록 지면이 드러나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하게 되었습니다. 흰 얼음은 빛을 반사하지만 어두운 땅과 바다는 빛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빙하가 조금만 녹아도 온난화가 가속되는 피드백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볼링 알로에로에드 벨링 알레로에드라는 따뜻한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온이 오르고 빙하가 물러나고 식물이 북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넓은 땅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미에서는 인간이 베링 육교를 건너 남쪽으로 이동해가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유럽에서는 툰드라 지대를 피해 남쪽으로 내려갔던 집단들이 다시 북쪽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따뜻해지던 시절의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영국 남부에는 술록이 뛰어다니고 나무들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강 유역에는 야영 흔적이 늘어나고 사람들은 계절을 따라 이동하며 살고 있습니다. 북미에서는 매머드와 마스토돈이 아직 존재하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그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 동남아시아에는 순다랜드, 산달란드라는 거대한 땅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의 섬들, 말레이 반도, 보르너, 수마트라, 자바 등이 하나의 넓은 대륙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해수면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 넓은 평원에서 사람들이 살았고 강이 흘렀으며
동물들이 이동했습니다. 페르시아만 지역도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바다 밑에는 과거에 강들이 흐르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분지가 있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하여 흘러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의 거주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따뜻해지는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2,900년 전에 그 따뜻함이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영거 드라이아스. 이 이름은 드라이아스 옥토페탈라, 드레아스 옥토페탈라라는 작은 북극 식물에서 왔습니다. 하얀 꽃을 피우는 빙하 주변에 자라는 그 식물의 꽃가루가 약 12,900년 전 유럽 전역의 퇴적층에서 갑자기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기후를 좋아하는 식물들이 사라지고 다시 차가운 환경의 식물들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기후가 다시 빙하기로 역행했다는 증거. 얼마나 빠르게 일어났을까요? 빙하 코어 기록을 보면 북방구 일부 지역에서는 수십 년 안에,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기간 안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기록은 매년 쌓인 층을 분석할 수 있을 만큼 정밀한데, 그 기록은 영거 드라이아스의 시작이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안에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확인된, 기후학의 역사에서 가장 잘 기록된 급격한 기후 변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설명은 바다의 해류와 관련이 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엄청난 양의 담수가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특히 북아메리카에는 아가시즈, 호 레이크 아가시즈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빙하 호수가 있었는데, 이 호수의 물이 대서양으로 방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담수는 짠물보다 가볍기 때문에 바닷물 표면에 퍼져 심층수 형성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서양의 거대한 열수송 시스템을 교란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설명도 아직 모든 세부 사항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담수 유입의 정확한 경로, 규모,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습니다. 과학은 항상 확실한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불확실성도 솔직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이 과학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구는 따뜻해지는 중에도 갑자기 수십 년 만에 다시 차가워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변화는 인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빙하 코어 속 산소 동위원소 비율은 이 이야기를 침묵 속에서 들려줍니다. 산소는 크게 두 종류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벼운 16O와 무거운 18O.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고 눈이 될 때, 가벼운 16O가 조금 더 잘 증발합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이 차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빙하 속 눈의 88O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 눈이 내렸던 당시 기온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음 속에 남겨진 서늘한 잉크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잉크가 읽어주는 이야기. 12,900년 전 지구는 다시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약 1200년 동안 그 차가움은 계속되었습니다. 남극의 빙하 코어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북방구가 추워지는 동안 남극은 상대적으로 더 따뜻했습니다. 이것을 바이폴라 시소, 비폴라 세서라고 부릅니다. 남극과 북극이 시소처럼 반대로 움직이는 패턴. 북쪽에서 해류의 열 수송이 약해지면 그 열이 남쪽에 축적되는 것입니다. 바다는 이렇게 두 방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을 담은 파이프처럼 바다는 한쪽에서 열을 가져와 다른 쪽에 전달합니다. 동굴의 석수는 또 다른 증인입니다. 동굴 안에 떨어지는 빗물에는 탄산이 녹아있고
이 탄산이 동굴 바닥에 탄산칼슘을 쌓아갑니다.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리게. 하지만 그 안에는 당시의 강수량과 온도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방사성탄소 연대 측정과 우라늄 토륨 연대 측정을 통해 석순의 각 층이 언제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동굴에서 수집된 석순 자료들은 빙하 코어의 기록을 교차 검증해 줍니다. 동굴은 느리게 자라지만 다른 지역의 기록들과 놀라울 만큼 잘 맞아떨어집니다. 영거 드라이아스는 어떻게 끝났을까요? 시작만큼이나 급격하게. 약 11,700년 전 기후가 다시 빠르게 따뜻해졌습니다. 그린란드의 얼음 기록은 이 온난화가 약 50년 안에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지점에서는 더 짧은 기간에 일어났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한 세대 혹은 두 세대. 조부모가 경험한 세계와 손자가 경험하는 세계가 다를 정도로 그 따뜻함이 돌아왔을 때 세계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방은 따뜻합니다. 이불은 부드럽고 1200년의 추위는 수만 년 전의 먼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의 차가운 바람은 지금 우리에게 닿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바람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그 변화가 남긴 세계 속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끝나고 홀로세라는 따뜻한 시대가 시작되었을 때 지구 위에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는 존재들의 부재였습니다. 북미 대륙의 빙하기말 풍경을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 아래 펼쳐진 광활한 평원, 그 위를 걷는 거대한 존재들. 털매머드 우리 마머스 어깨 높이는 3미터를 넘었고 긴 코와 구부러진 앞니를 가졌으며 두꺼운 털로 추위를 견뎠습니다. 그 옆에는 마토돈이 있었고 미국 마스토돈은 숲 지대를 선호하며 다른 종류의 식물을 먹었습니다. 검치호 스멜로돈은 날카로운 송곳니로 대형 먹이를 사냥했고 거대 나무늘보 자이언트 그라운드 슬롯은 지금의 코끼리만큼이나 컸으며 아메리카 말, 아메리칸 호스, 아메리카 낙타, 거대 비버, 나아가 거대한 독수리, 테라토른, 테라토니스까지. 북미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사바나에 버금가는 어쩌면 그보다 더 다양한 대형 동물의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약 13,000년에서 10,000년 전 사이 이 동물들이 사라졌습니다. 북미에서만 35개 이상의 대형 포유류 속이 짧은 시간 안에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지구적으로 보면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아시아, 남미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대형 동물들이 집중적으로 사라진 시기, 과학자들은 이것을 제4기 대형 동물 멸종 쿼터너리 메가파우나 엑스팅션이라고 부릅니다. 무엇이 이 동물들을 사라지게 했을까요? 이것은 고생물학과 고고학에서 가장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크게 세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 변화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와 그 이후의 급격한 온난화로 인해 이 동물들이 적응하던 식생 환경이 빠르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냉기를 좋아하는 종들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먹이가 되는 식물도 변했습니다. 기후 변화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멸종의 타이밍이 기후 변화의 타이밍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둘째는 인간의 사냥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들어온 인간들이 이전에 인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동물들을 과도하게 사냥했다는 설. 폴 바틴이 제안한 이 과잉살육 가설에 따르면 포식자에 대한 두려움을 학습하지 못한 대형 동물들이 인간 사냥꾼의 등장 앞에 너무 쉽게 쓰러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동물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웠지만 아메리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동물들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논리입니다. 셋째는 복합 원인, 즉 시너지 모델입니다. 기후 변화로 이미 압박을 받던 동물들에게 인간의 사냥이 추가적인 타격을 주었다는 설명입니다. 이 모델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멸종 패턴들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의 역할을 제안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이동하면서 가져온 병원균이 면역력이 없는 동물들에게 퍼졌을 가능성. 하지만 이것은 아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가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아직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각 지역마다 패턴이 다르고 어떤 종은 왜 살아남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과학은 단순한 답을 원하지만 자연은 복잡한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클로비스 문화. 이 이름은 뉴멕시코의 클로비스라는 도시에서 따왔습니다. 1929년 그 근처에서 독특한 형태의 돌 화살촉이 처음 발견되었고 이후 북아메리카 전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석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화살촉의 특징은 플루트라고 불리는 홈입니다. 화살촉 아래쪽 양면에 얇고 길게 파낸 홈인데 이것은 화살대에 끼워 고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홈을 만드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고 정밀한 작업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화살촉 전체가 부서질 수 있습니다. 클로비스 석기는 인류 석기 기술의 한 정점이었습니다. 클로비스 사람들은 약 13,000년 전에서 12,700년 전 사이에 북아메리카 전역에 퍼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대형 동물을 사냥했고 매머드 뼈와 함께 발견된 클로비스 화살촉이 이를 증명합니다. 하지만 클로비스 문화는 약 12,900년 전을 기점으로 갑자기 고고학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시작되는 시점과 묘하게 겹칩니다. 클로비스 이후 기록은 달라집니다. 클로비스라는 하나의 광범위한 기술 전통 대신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석기 문화가 나타납니다. 폴섬 문화, 달튼 문화, 그 외 수많은 지역 전통들. 이것은 한 가지 방식에서 여러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대형 동물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자 사람들은 더 다양한 먹이를 찾고 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특정 사냥감에 특화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것을 먹고 다양한 환경에서 사는 방향으로.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응입니다. 라이세스이라는 단어는 매혹적입니다. 마치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지워지고 처음부터 시작된다는 이미지.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클로비스 이후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달라진 세계에 맞게 그것들을 조정했습니다. 도구를 다르게 만들고 이동 경로를 바꾸고 다른 것들을 먹고 더 작은 집단으로 흩어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협력하는 법을 찾았습니다. 리셋이 아니라 재배열입니다. 지우기가 아니라 다시 쓰기입니다. 이것은 위안이 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놀라울 만큼 탄력적인 존재입니다. 세계가 달라지면 방식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계속 살아갑니다. 매머드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평원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발자국 소리가 멀어집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평원에는 침묵이 내립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직 사람들은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동물들이었습니다. 사람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마도 이런 질문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세계를 바꾸었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는 이야기들이 수천 년 동안 전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하나의 큰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무엇이 영거 드라이아스를 시작했는가? 기후는 왜 그토록 갑자기 바뀌었는가? 이 질문은 과학자들을 오랫동안 붙잡아 두었고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미스터리입니다. 그 미스터리를 향해 이제 우리는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거대한 보이지 않는 지구를 아우르는 바다의 흐름 쪽으로 숨을 한번 고르고 바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를 이해하려면 먼저 바다를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단순히 물이 담긴 커다란 그릇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움직입니다. 엄청난 규모로 아주 느리게 하지만 지속적으로. 그리고 그 움직임이 지구 전체의 기온 분포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AMOC 대서양 좌우면 순환 Atlantic Meridional Overturning Circulation 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이 해류 시스템을 잠시 하나의 거대한 난방 장치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열대 지방의 따뜻한 바닷물이 북쪽으로 이동합니다. 멕시코 만류를 따라 북대서양을 가로질러 유럽의 서쪽 해안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 따뜻한 물이 운반하는 열에너지가 서유럽을 같은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훨씬 온화한 기후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런던은 캐나다의 레브라도와 비슷한 위도에 있지만 기후는 훨씬 따뜻합니다. 이 차이의 상당 부분이 AMOC 덕분입니다.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이동하는 동안 그 물은 점점 냉각되고 증발로 인해 염분이 높아집니다. 차갑고 염분이 높은 물은 밀도가 높아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북대서양의 차가운 지점에서 물이 깊은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이 가라앉은 물이 심층수가 되어 남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그리고 인도양과 태평양을 거쳐 다시 표면으로 올라오고 대서양으로 돌아와 북쪽으로 다시 흘러갑니다. 이 거대한 순환의 전체 여정은 수백 년에서 수천 년이 걸립니다. 지구 전체를 감싸는 기후의 컨베이어 벨트. 이 시스템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빙하가 녹으면서 담수가 북대서양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담수는 짜지 않습니다.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짠물이 북쪽으로 이동해서 가라앉는 그 과정이 담수의 유입으로 방해를 받게 됩니다. 가라앉아야 할 물이 가라앉지 못하면 심층수 형성이 약해집니다. 심층수 형성이 약해지면 전체 순환이 느려집니다. 순환이 느려지면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운반되는 양이 줄어듭니다. 북대서양과 유럽, 그리고 북미 동부 해안의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를 설명하는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메커니즘입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담수가 AMOC를 약화시키거나 교란했고 그로 인해 기후가 급격히 냉각되었다는 것. 하지만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담수가 어느 경로로 바다에 들어왔는가, 대서양 쪽인가 아니면 북극해 쪽인가, 얼마나 많은 양이 얼마나 빠르게 유입되었는가, 아가시즈, 호, 레이크 아가시즈의 갑작스러운 배출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연구자들은 아직도 새로운 자료를 찾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과학은 과정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기존의 설명을 수정하거나 보완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점점 더 정확한 이해에 가까워지는 방식입니다. 바이폴라 시소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북대서양에서 심층수 형성이 약해지면 따뜻한 물이 열대 지방과 남방우 쪽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남극의 온도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방우가 식을 때 남방우가 따뜻해지는 패턴. 이것은 남극과 그린란드의 빙하 코어 기록에서 실제로 관찰됩니다. 두 방우의 기록이 서로 교차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AMOC가 실제로 열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지지합니다. AMOSC는 단일 사건으로 갑자기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점진적으로 약해질 수도 있고 임계점을 넘어 급격한 전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시스템 실패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한 가지 이유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작은 흔들림들이 누적되어 어느 순간 전체 시스템이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다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 번의 거대한 충격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조금씩 부식이 진행되고 몇 번의 홍수로 기초가 약해지고 그러다 어느 날 하나의 하중이 추가되는 순간 무너지는 것처럼 영거 드라이아스를 일으킨 것도 그런 복합적인 과정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 메커니즘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두겠습니다. 바다의 순환은 기후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교란될 수 있습니다. 북대서양 표면의 차가운 담수가 퍼져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마치 뜨거운 차 위에 차가운 물을 붓는 것처럼 그 차가운 이불이 바다 표면을 덮어가는 모습을 아주 느리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그리고 그 아래서 따뜻한 물이 더 이상 북쪽으로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을 이 이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잠시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옮겨 보겠습니다. 하늘 쪽으로. 왜냐하면 일부 과학자들은 영거 드라이아스의 원인이 바다뿐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무언가가 왔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흥미롭고 논쟁적인 이야기를 시선을 위로 별들 사이로 올려보겠습니다. 2007년 한 연구팀이 충격적인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약 12,900년 전 해성 또는 소행성의 파편이 지구 대기권으로 진입하여 공중에서 폭발하거나 충돌했고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를 시작하는 방가소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영거 드라이아스 임팩트 충돌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나노 다이아몬드, 아주 작은 다이아몬드 결정들로 우주 충돌 같은 극단적인 압력과 온도 조건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세구체, 미트로스페류레스, 강렬한 열에 의해 녹았다가 빠르게 냉각된 작은 구슬 같은 입자들, 백금 플라티눔의 이상 농도. 지구 표면에는 백금이 흔하지 않지만 우주 물체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 지층에서 백금 농도가 갑자기 높아진다면 그것은 외계 물질의 유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온 용융 유리, 코믹 임팩트 글라스와 그을음 솥토층,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 여러 지점에 약 12,500년 전 지층에서 발견된다고 이 연구자들은 주장합니다. 북미, 유럽, 중동, 칠레 등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신호가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이 지층은 북미 대형동물의 멸종 시기, 클로비스 문화의 소멸 시기, 그리고 영거 드라이아스의 시작 시기와 겹친다는 것. 이것이 사실이라면 영거 드라이아스는 담수 유입에 의한 AMOC, 교란 이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거대한 충돌 사건이 촉발한 화재와 냉각으로 시작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처음 발표된 이후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론 중 가장 강력한 것은 결정적인 충돌 크레이터의 부재입니다. 해성이나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했다면 어딘가에 그 흔적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거 드라이아스 임팩트 가설에서
제한된 규모의 충돌에 해당하는 크레이터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나지자들은 혜성이 공중에서 분열되어 여러 개의 파편으로 분산 충돌했거나 빙하 위에 충돌하여 흔적이 사라졌을 수 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추론입니다. 또 다른 반론은 증거 지표들의 재현성 문제입니다. 임팩트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자들이 특정 지층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나노 다이아몬드나 미세구체가 다른 연구자들이 같은 지층을 조사했을 때는 발견되지 않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석된다는 반박이 제기되었습니다. 어떤 반박 논문은 애초에 임팩트 가설 연구자들이 제시한 데이터 자체에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8년에는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임팩트 가설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논문이 발표되었고, 이 논문은 증거들이 충돌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은 이 논문에서도 방법론적 문제를 발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듯 학계의 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대화입니다. 최근에는 바다 및 코어에서 나온 자료들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육지 퇴적층과 달리 해저 코어는 오염이나 혼재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해저 코어에서 영거 드라이아스 시작 시점에 해당하는 층에서 이상 신호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논쟁 중입니다. 결론은 열려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임팩트 가설은 완전히 기각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확립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솔직함이 이 이야기를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임팩트 가설이 옳든 그르든 한 가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지구는 짧은 시간 안에 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원인이 담수 유입이든 충돌이든 또는 다른 무언가이든 약 12,500년 전 수십 년 만에 기후가 급변했다는 사실 자체는 여러 독립적인 기록들이 일관되게 지지합니다. 당신은 지금 안전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밤은 고요합니다. 다만 우리는 수만 년 전의 밤하늘이 어쩌면 그렇게 고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조용히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위에서 아래로 내릴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바다로, 아니 더 정확히는 물 아래로.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발 아래 잠겨있는 땅들, 그 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남긴 것들에 대해 하늘을 올려다보던 시선을 이제 물 아래로 천천히 내립니다. 지구 위의 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기와 바다와 얼음 사이를 순환합니다. 그리고 얼음이 많아지면 바다가 낮아지고 얼음이 녹으면 바다가 높아집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단순하지만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마지막 빙하기 최성기, 약 18,000년 전 해수면은 지금보다 약 120m 낮았습니다. 120m. 40층 빌딩 높이를 상상해 보세요. 그 높이만큼 바다가 낮았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늘날 해안에서 멀지 않은 많은 지역이 그 당시에는 육지였다는 것입니다.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에 도버 해협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드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들이 흐르고 동물들이 이동하며 사람들이 살았을 그 평원을 과학자들은 도거랜드라고 부릅니다. 동남아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인도네시아, 말레이 반도, 보르너, 수마트라, 자바가 서로 다른 섬들로 나뉘어 있지만 빙하기에는 이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반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다랜드, 쓴달랜드. 그 면적은 오늘날 인도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광대했습니다. 강들이 흘러내려가고 열대 숲이 우거지고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그 땅이 지금은 바다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페르시아만의 밑바닥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페르시아만이라고 부르는 얕은 바다의 밑에는 과거에 강과 샘이 있던 분지가 있었습니다. 빙하기에는 이 분지가 육지였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합류하여 흘러내려가는 그 강 유역을 따라 사람들이 살았을 것입니다. 에덴이라고 불린 지역이 어쩌면 이 수몰된 분지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추정의 영역에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빙하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 사람들은 서서히 이동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세대에 걸쳐 아주 천천히 한 세대가 살던 해안선이 다음 세대에게는 물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는 경험. 아이에게 저기가 할아버지가 어릴 때 살던 마을이야 라고 말했더니 거기가 이미 물속이 되어버린 상황. 흑해 블랙시에도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라이언과 월터 피트만은 1990년대에 흑해 범람 가설을 제안했습니다. 빙하기에 흑해는 훨씬 작은 담수 호수였고 나중에 지중해 해수가 보스포루스 해협을 넘어 흑해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이 범람이 홍수 신화의 기원일 수 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도 논쟁 중입니다. 범람의 규모와 속도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립니다. 급격한 범람이 있었다는 증거와 점진적인 변화였다는 증거가 모두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가깝게 실제와 일치하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도거랜드로 돌아와 봅시다. 이 수몰된 땅의 이야기는 특히 아름답고 슬픕니다. 오늘날 북해의 밑바닥을 음파 탐사로 조사하면 옛날 강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구불구불 흐르던 강들, 그 강으로 흘러들던 지류들, 강 주변의 평지들. 이 지형은 한때 사람이 살던 땅이었습니다. 어부들이 그물을 끌어올릴 때 가끔 작살이나 뼈 도구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것들이 도거랜드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입니다. 그 땅에서 살았을 사람들을 상상해보세요. 강가에서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사냥꾼들이 오늘의 수확을 들고 돌아옵니다. 강에는 물고기가 많고 숲에는 사슴이 있으며 습지에는 새들이 날아다닙니다. 풍요로운 땅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래도록 살고 싶었을 그런 땅. 하지만 해수면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세대에 걸쳐. 처음에는 겨울 폭풍 때만 조금 더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마다 해안선이 조금씩 물러났을 것입니다. 오래된 어부들은 예전에 그물을 쳤던 자리가 이제는 너무 깊어져 버렸다고 투덜댔을 것입니다. 낮은 땅들이 먼저 잠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약 8200년 전 노르웨이 해안에서 일어난 스토레가 해저 산사태 스토렉가슬라이드가 거대한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파도가 북해 연안을 덮쳤을 것입니다. 도거랜드에 남아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갑작스러운 재앙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도거랜드의 완전한 수몰은 그 이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된 해수면 상승의 결과였습니다. 극적인 순간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수천 년에 걸친 느린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생각해보세요. 지구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들은 강 어귀와 해안 평야였습니다. 풍부한 물, 비옥한 흙, 쉬운 이동 경로. 그런데 바로 이 땅들이 해수면 상승으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잠겼습니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땅은 주로 내륙의 높은 지대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해안 저지대의 역사는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지식의 구조적 공백입니다. 발굴할 수 없는 역사.
다이버들이 내려가서 간간히 유물을 발견하지만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어떤 삶과 함께였는지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공백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공백이 신비로운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물속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저 지형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입니다. 음파 탐사, 해저 코어 분석, 3D 모델링을 통해 수몰된 과거의 지형을 재구성하는 시도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지도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물 아래 잠든 역사의 윤곽을 조심스럽게 그려나가는 일. 단,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몰 지형의 발견이 곧 고도의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수준의 사회를 이루고 살았는지는 별도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물 아래 잠긴 땅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서 피라미드나 전기장치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 아래의 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에 도달합니다.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오르고 기후가 안정되기 시작하던 그 시절,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 답의 일부가 터키 남동부의 한 언덕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농업이 발명되기도 전에, 토기가 생기기도 전에, 금속을 알기도 전에 누군가가 그 언덕 위에 거대한 돌 기둥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 언덕으로 이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터키 남동부 아나톨리아 고원의 끝자락, 건조한 바람이 석회암 능선을 쓸고 지나가는 곳. 오늘날 샨르우르파라는 도시에서 동북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베리모 데우라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의 이름은 현지어로 배불뚝이 언덕이라는 뜻인 괴베클리 테페입니다. 1994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 언덕은 그냥 농지였습니다. 지역 농부들은 이 언덕을 수천 년 동안 갈아왔습니다. 가끔 돌 조각이 나오면 귀찮다는 듯 옆으로 치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이 1960년대에 이 지역을 조사했을 때도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비잔틴 시대의 무덤 같다는 기록만 남겼을 뿐. 그러다 1994년 독일 고고학자 클라우스 슈미트가 이 언덕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면에서 보이는 돌의 형태가 무언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은 고고학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 것들이었습니다. T자 모양의 거대한 기둥들, 석회암을 다듬어 만든 높이 5m에서 6m에 달하는 거대한 기둥들이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기둥의 무게는 약 20톤, 크레인도 없이, 바퀴도 없이, 금속 도구도 없이 이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어떤 게? 이 기둥들의 표면에는 부조로 동물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우, 독수리, 뱀, 정알, 사자, 오리, 거위. 어떤 기둥에는 사람 팔처럼 보이는 형태가 측면에 새겨져 있어 이 T자 기둥들이 어쩌면 사람의 형상화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팔이 있고 손가락이 있고 마치 큰 존재가 서 있는 것처럼. 연대는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방사성탄소 연대의 측정과 그 주변 환경 분석을 통해 가장 오래된 층은 기원전 약 9600년에서 800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약 11,000년 전부터 9000년 전 사이. 이것은 영거 드라야스가 끝나고 홀로세가 시작되던 바로 그 시기와 겹칩니다. 이 연대가 왜 충격적인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쳐온 역사의 순서가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표준 교과서적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농업이 발명되고 그 덕분에 인격 식량이 생기고 인격 식량 덕분에 모든 사람이 식량을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사회에서 비로소 장인,
제사장, 지도자, 예술가 같은 전문적인 역할이 생기고 그러면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조직력과 자원이 확보된다는 것. 그런데 퀘베클리 테페는 이 순서 앞에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에 농업의 흔적이 없습니다. 야생 식물을 채집하고 야생 동물을 사냥하던 사람들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인격 식량이 없어도, 도시가 없어도, 전문 장인이 없어도 이 거대한 구조물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혹시 반대일 수 있을까요? 의뢰와 직결이 먼저였고 그 주변에서 농업이 발전한 것이 아닐까요? 크라우스 슈미트는 생전에 이 가설을 강하게 제안했습니다. 이 장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점점 더 계획적인 식량 생산이 필요해지면서 농업이 발전했을 수 있다는 것. 성소가 먼저이고 도시는 나중이라는 생각.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 우리가 문명의 기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전제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에서 발굴된 것은 현재까지 전체 유적지의 5% 미만으로 추정됩니다. 언덕 아래에 아직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표 2가 레이더 탐사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수십 개의 추가적인 원형 구조물이 묻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치 거대한 원형 극장이 땅속에 잠들어 있는 것처럼 근처에는 카라한 테페라는 또 다른 유적지가 있습니다. 퀘베클리 테페와 비슷한 연대이며 다른 특성들을 보입니다. 둘은 같은 문화의 다른 표현인지 아니면 다른 집단의 것인지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신석기 이전 시대의 의뢰 활동이 얼마나 복잡하고 조직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증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둥 43, 독수리의 돌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둥의 한 면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이것이 해성 충돌이나 천문학적 사건을 기록한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별자리나 천체 현상과 연결 짓는 해석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이것이 장래의 의뢰나 영혼의 여행과 관련된 상징이라고 봅니다. 독수리는 많은 문화에서 영혼을 하늘로 옮기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해석이 맞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가 모두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늘의 관찰과 죽음에 대한 의뢰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별을 보고 계절을 읽고 그 별 아래서 죽은 자를 기리는 의식을 치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퀘베클리 테페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실 중 하나는 이 구조물이 의도적으로 매몰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용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 원형 구조물들을 흙과 잡석으로 채워 묻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폐기한 것인지 아니면 의례적인 종결 행위로서 매몰한 것인지 다음 구조물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적 매몰이 결과적으로 이 유적을 수천 년 동안 보존해준 아이러니한 행위가 되었습니다. 끝을 맺는다는 것, 어떤 것을 닫고 그 위에 새 것을 쌓는다는 것,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행위입니다. 퀘베클리 테페를 만든 사람들은 문자도 없었고 금속도 없었고 바퀴도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맺음을 알았습니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마무리하고 그것을 땅에 돌려보내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퀘베클리 테페에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잃어버린 고도 문명이 있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없고 학교도 없고 교과서도 없었던 그 시절에 이미 충분히 조직적이고 상징적이며 기술적으로 놀라운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외계 문명이나 잃어버진 첨단 기술 없이도
인간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경이롭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그만큼 놀라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의 매혹적인 이야기 앞에 서 있습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대형 동물의 멸종, 수몰된 해안, 괭베클리 태페. 이 모든 것들이 약 12,000년 전 전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적 집중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큰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문명의 리셋이라는 이야기, 12,000년마다 반복되는 주기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의 매력과 위험에 대해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인간은 패턴을 사랑합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찾고 우연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려는 충동은 우리 인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 중 하나입니다. 이 충동은 과학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패턴을 찾고 그것을 검증하고 법칙을 발견하는 것. 그러나 같은 충동이 때로는 우리를 오류로 이끌기도 합니다. 없는 패턴을 있다고 보는 오류로. 플라톤은 기원전 360년경 두 편의 대화록 티마이오스와 크리티아스에서 아틀란티스 이야기를 기술했습니다. 이집트 사제들이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에게 전해준 이야기라고 하면서 아틀란티스는 9,000년 전에 존재했던 강력한 섬 국가였는데 아테네와 전쟁을 벌이다 신들의 진노를 사 하룻밤 사이에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는 이야기. 오랫동안 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플라톤이 도덕적, 정치적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창조한 철학적 알레고리로 이해해 왔습니다. 완벽한 사회였지만 타락하여 신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야기 구조는 플라톤이 이상 국가와 그것의 타락에 대해 철학적으로 논하기 위한 문학적 장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틀란티스가 실제로 어딘가에 있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찾고 싶어 합니다. 지중해, 대서양, 남극, 북아프리카, 카리브해.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의 위치를 비정하려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 이야기에 그토록 끌리는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인 그리움 때문일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지혜롭고 더 강력하며 더 조화로웠던 시대가 있었다는 믿음. 그 황금 시대가 사라졌고 우리는 그것의 후손이며 언젠가 그것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12,000년 주기 리셋 이야기가 결합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약 12,900년 전에 시작되었고 그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고도 문명이 있었는데 이 격변으로 사라졌으며 그 생존자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등의 새로운 문명의 씨앗을 심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이 주기가 약 12,000년마다 반복된다는 주장. 이 이야기는 왜 그렇게 매력적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구의 자전축이 천천히 세차운동 프리세이션을 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팽이가 돌면서 그 축이 천천히 원을 그리는 것처럼 지구의 자전축도 약 25,770이 년을 주기로 원을 그립니다. 이 주기의 절반이 약 12,886년입니다. 영거 드라이아스가 시작된 약 12,900년 전과 숫자가 비슷합니다. 우연의 일치가 패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세차운동은 지구에 닿는 햇빛의 계절별 분배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이 빙하기와 간빙기의 주기에 기여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세차운동이 12,886년 주기로 문명을 리셋하는 직접적인 메커니즘이 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닙니다. 세차운동의 영향은 훨씬 복잡하고 다른 요인들,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공전 궤도의 타원형 변화 등
시작과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이 주기의 절반이 영거 드라이아스 시작 시점과 비슷하다는 것으로 12,000년 주기 재앙을 결론 짓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큽니다. 힌두교의 우주적 시간관에는 유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리타 유가, 황금 시대, 트레타 유가, 드바파라 유가, 칼리 유가, 현재의 암흑 시대, 네 시대가 순환합니다. 이 전체 주기는 수백만 년 단위입니다. 12,000년과는 전혀 다른 시간 규모입니다. 마야의 장기력, 롱카운트 캘린더커는 2012년에 끝나는 주기로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야의 장기력은 그 끝에서 새 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 종말을 예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주기는 약 5125년으로 12,000년과는 다릅니다. 이런 순환 시간관들은 각 문화의 우주론과 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12,000년이라는 특정 숫자를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 다른 시간 규모를 갖고 있고 12,000년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반문하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없었다는 증거는 아니지 않느냐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학적 사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어떤 주장이 참이라면 그 주장이 참일 경우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영거 드라이아스 이전에 고도 문명이 있었다면 그 문명은 금속 도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도자기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건물을 세웠을 것입니다. 길을 냈을 것입니다. 이것들의 잔재가 어딘가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천 년의 침식과 변화에도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로마의 유적이 남아 있듯이.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수몰된 해안 지역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있다면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의 수중 고고학적 발굴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대규모 문명의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있다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괭베클리 테페가 다시 등장합니다. 괭베클리 테페는 잃어버진 고도 문명의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도 문명이 없었어도 인간이 이런 것을 만들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금속 없이도, 기계 없이도, 문자 없이도 이 거대한 기둥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이야기 아닐까요? 잃어버진 문명의 기술자들이 만들었다는 것보다 우리 조상 수렵 채집인들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신화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신화는 거짓이 아닙니다. 신화는 의미를 담는 그릇입니다. 공동체의 중요한 기억, 교훈, 두려움, 희망이 이야기의 형식으로 담겨 전해지는 것입니다. 홍수 신화가 실제 대규모 해수면 상승이나 지역 홍수의 기억을 담고 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것이 곧 전 지구적 문명, 리셋의 역사적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경험한 극적인 환경 변화가 이야기로 살아남았을 수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추론입니다. 과학은 검증을 담당하고 신화는 의미를 담당합니다. 두 가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이해의 서로 다른 층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신화를 역사적 사실처럼 받아들이는 것도 오류이지만 신화가 담고 있는 집단적 기억과 의미를 무시하는 것도 또 다른 오류입니다. 12,000년 리셋 이야기의 매혹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기준을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밤 유지하려고 했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함과 느린 상상으로. 당신의 방은 아직 따뜻합니다. 신화의 홍수도 12,000년의 주기도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왜 인간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는지를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12,000년 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질문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주한 위험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준비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그 이야기를 위해 우리는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쉬어야 합니다. 역사에는 리셋이 없습니다. 하지만 붕괴는 있었습니다. 기원전 1200년에서 1150년 사이 지중해 동부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집트 신왕국이 쇠퇴하고 히타이트 제국이 갑자기 사라지고 미케네 그리스의 궁전들이 파괴되고 버려졌으며 우가리트 같은 국제 무역 도시들이 연기에 쌓여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청동기 붕괴, Bronze Age Collapse라고 합니다. 무엇이 이것을 일으켰을까요?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가뭄이 있었습니다. 지중해 동부 전역에서 수십 년에 걸친 가뭄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지진 활동이 활발했다는 증거가 여러 도시 유적에서 발견됩니다. 바다 민족이라 불리는 집단의 이동과 침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고 어디서 왔는지는 아직도 논쟁 중이지만 이 시기의 기록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역 네트워크의 붕괴가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요인이 특히 흥미롭습니다. 청동기 문명은 그 이름처럼 청동에 기반했습니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런데 지중해 동부에는 주석 광산이 없었습니다. 주석은 아프가니스탄이나 유럽의 먼 곳에서 가져와야 했습니다. 즉, 당시 문명들은 주석이라는 원자재를 위해 수천 킬로미터에 걸친 무역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트워크가 끊겼을 때 청동기를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동기를 만들 수 없으면 무기와 도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무기와 도구를 만들 수 없으면 군사력과 생산력이 떨어집니다. 여러 충격들이 동시에 왔을 때 이 상호 의존적 시스템은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현대 문명에 대한 깊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우리의 세계는 청동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만드는데 수십 개국의 원자재와 부품이 필요합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농업, 포장, 운송, 보관의 복잡한 체인을 통해 옵니다. 정의 없이는 현대 도시의 대부분 기능이 멈춥니다. 이 연결성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취약하게도 만듭니다. 진짜 위협은 상상 속의 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12,00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AMOSC의 오늘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현재 AMOC가 약화되고 있는 징후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AMOC가 약 1000년 중 가장 약한 상태일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에는 이 세기 안에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는 모델 연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서는 과학자들 사이에 불일치도 존재합니다. 일부 연구는 약화 신호를 강하게 보는 반면 다른 연구는 유의미한 하락을 명확히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모델과 현실 관측 사이에 간극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AMOC가 약화된다 해도 갑작스러운 완전 붕괴보다는 점진적 변화가 더 가능성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AMOC의 약화가 일어난다면 유럽의 기후가 차가워지고 열대 강수 패턴이 바뀌고 해수면 상승이 서로 다른 지역에 불균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 영향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크게 올 것인지가 지금 연구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관측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근지구 천체 Near Earth Objects NEO는 어떨까요? 지구 궤도에 가까운 소행성과 행성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것들 중 일부가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 과학 소설의 소재가 아닙니다. 실제로 지구 역사에서 대형 충돌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중 약 6,600만 년 전의 충돌은 공룡을 포함한 대형 동물의 대멸종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나사와 여러 기관들이 지구 근방의 소행성과 해성을 추적하고 카탈로그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경 1km 이상의 큰 천체들은 대부분 발견되고 추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작은 천체들, 그 중에서도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규모의 것들은 아직 많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아도 이런 천체들이 도시 근처에 충돌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2년 인류는 처음으로 소행성 궤도를 의도적으로 변경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다트 더블 아스테로이드 리다이렉션 테스트 임무. 작은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그 궤도를 미세하게 바꾸는 실험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외부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충분히 일찍 발견한다면 우리는 충돌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시, 조기 경보, 그리고 기술적 대응, 이것이 준비의 한 형태입니다. 태양 폭풍도 있습니다. 태양은 때때로 거대한 에너지와 입자를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 입자들이 지구에 닿으면 지구의 자기장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로라가 더 화려하게 나타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주 강한 태양 폭풍은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859년의 캐링턴 사건, 캐링턴 이벤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양 폭풍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가장 발달한 전기 기술이었던 전신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신 기사들이 전원을 끊어도 자기장으로 인해 전류가 흘렀습니다. 일부 전신 사무소에서는 화재가 났습니다. 오늘날 같은 규모의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성, 전력망, GPS, 통신 인프라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전력망에서 특히 취약한 부분은 대형 변압기들인데 이것들은 주문 제작되며 교체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전력망이 장기간 마비된다면 현대 사회의 거의 모든 기능이 멈춥니다. 이것은 SF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2003년의 할로윈 태양 폭풍은 스웨덴 일부 지역의 전력을 차단했고 일부 위성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보다 훨씬 강력한 사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화산, 슈퍼볼케이노타스도 있습니다. 지구 여러 곳에 거대한 마그마 저장소가 있고 이것들이 폭발한다면 역사상 어떤 화산 폭발과도 다른 규모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약 7만 4천 년 전의 토바 초화산 폭발은 지구 기온을 여러 해 동안 낮추었고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인류의 개체수를 대폭 줄였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옐로스톤이나 이탈리아의 캠피 플레그레이 같은 초화산들이 폭발할 가능성은 낮지만 제로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험은 주기적이지 않습니다. 예고 없이 또는 짧은 경고만을 주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문명의 강점인 연결성은 동시에 하나의 충격이 연쇄적으로 퍼지는 취약성이 되기도 합니다. 식탁 위의 음식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쳐왔는지. GPS가 없으면 대형 화물선이 항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이 없으면 물류 추적이 안 됩니다. 전력이 없으면 냉동 저장 시스템이 멈춥니다. 칩 하나가 부족하면 트럭 수천 대가 공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 중 하나가 끊기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란 무엇인가요? 이 질문으로 오늘 밤의 마지막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는 공포에서 오지 않습니다. 공포에서 오는 준비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단적이거나 비현실적인 형태를 띠다가 결국 소진됩니다. 진정한 준비는 이해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해는 겸손에서 옵니다. 지구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우리의 시스템이 취약한 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 이해 위에서 더 단단한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 영거 드라이아스 시대의 사람들로 돌아가 봅시다. 기후가 갑자기 바뀌었을 때, 클로비스 문화가 사라졌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한 가지 방식의 모든 것을 거는 대신 여러 방식으로 분산했습니다. 특정 동물에만 의존하는 대신 다양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한 지역에 고정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의 생존 전략은 다양성과 유연성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은 이것의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효율을 위해 특화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집중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네트워크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풍요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취약성도 만들어냈습니다. 준비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개인적 대비가 아니라 문명적 설계의 원칙들. 첫째는 분산입니다. 중요한 기능들이 하나의 중앙에 집중되지 않고 분산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생산이 다양하게 분산될 때 하나의 발전소 사고가 전체를 마비시키지 않습니다. 식량 생산이 다양한 지역에 분산될 때 하나의 지역 가뭄이 전국적 기아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둘째는 중복성입니다. 중요한 시스템에는 백업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것이 작동하는 구조. 이것은 낭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됩니다. 셋째는 로컬 자립성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끊겼을 때 지역 공동체가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 모든 것을 스스로 만들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들, 물, 식량, 에너지, 의료에 대한 지역적 역량이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넷째는 기억의 기술입니다. 지구가 남긴 기록들을 계속 읽고 이해하는 것. 빙하 코어, 바브, 석순, 해저 코어.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계속 듣는 것. 왜냐하면 과거는 미래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국제 협력입니다. 대형 소행성 감시, 태양 폭풍 경보, 기후 변화 대응. 이것들은 어느 한 나라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전 지구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은 이미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 강화되어야 하지만 홍수 신화를 생각해 봅시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이 이야기들이 어쩌면 실제 경험의 기억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세계가 달라지고 살아남은 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종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남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의 이야기. 고대의 이야기꾼들은 두려움을 퍼뜨리려고 이 이야기를 전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것을 전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다음에 이런 일이 오면 이것을 기억하라고. 신화는 때로 이렇게 공동체의 생존 지식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우리에게는 빙하 코어가 있고 위성이 있고
수치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우리를 더 잘 준비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한다면 수몰된 도거랜드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그들은 세대에 걸쳐 이동했습니다. 급격한 재앙이 아니라 느린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핵심은 보존했습니다. 서로,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마주한 변화들도 그렇게 천천히 오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기후 변화, AMOC의 변화, 자원 고갈. 이것들은 한 번의 충격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변화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에 적응할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준비를 시작한다면 오늘 밤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만약 문명이 12,000년마다 리셋된다면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리셋은 없습니다. 완전한 지우기는 없습니다. 다만 변화는 있습니다. 급격하거나 느리게, 예상하거나 예상하지 못하게, 국지적이거나 광범위하게 오는 변화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명이 될 것인가요? 지구의 기록을 읽을 수 있는 문명,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에 적응하는 능력을 가진 문명, 취약한 곳을 알고 그것을 보강하는 문명, 과거로부터 배우고 그 배움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문명, 기억을 남기는 문명, 얼음 코어 속에 봉인된 수만 년 전 공기처럼, 동굴 석순 속에 새겨진 오래된 계절들처럼, 호수 바닥에 쌓인 수천 년의 켜들처럼 우리도 무언가를 남길 것입니다. 다음에 올 사람들을 위한 기록을, 그 기록이 공포가 아니라 이해를 담기를, 절망이 아니라 겸손을 담기를, 그리고 어떻게 살아남았는가의 지혜를 담기를. 오늘 밤 우리는 먼 시간을 걸었습니다. 12,500년 전에 차가운 북대서양 표면에서 시작해 빙하기 북미의 광활한 평원을 걷고 바다 밑으로 잠겨버린 도거랜드의 강가에 앉아보고 터키의 언덕 위에서 티자 기둥의 침묵을 마주했습니다. 신화의 매혹과 과학의 경계를 함께 걸었고 현재 우리가 마주한 실제 위험들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서 한 가지만 가슴에 남겨두세요. 지구는 변합니다. 늘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살아남습니다. 늘 살아남았고 앞으로도 살아남을 것입니다. 단,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 방식을 지금 이해미하고 지금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밤 우리가 만난 이야기들이 건네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방은 안전합니다. 이불은 따뜻하고 밖은 고요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걸은 그 긴 시간의 여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이해는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얼음이 녹고 해수면이 오르고 세계가 달라지던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계속 불을 피웠습니다. 아이들은 자라고 이야기는 전해지고 새로운 방식이 찾아졌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것이 인류라는 존재의 가장 놀라운 특성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에서 조용히 흘러가기를. 빙하가 녹는 소리, 강이 바다로 향하는 소리, 먼 시간 속 누군가가 피운 불의 따뜻함이 당신의 잠 속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기를.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깊은 층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 지구가 남긴 기록들,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읽어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앞으로도 더 많은 여정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동기의 붕괴, 로마가 기후와 씨름하던 이야기, 흑사병이 유럽을 바꾼 방식, 작은 빙하기가 혁명을 어떻게 촉발했는지, 이 모든 이야기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그리고 후원을 통해 이 여정에 함께 해주신다면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지지가 이 고요한 밤의 이야기들을 계속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눈을 감으세요. 먼 시간에서 온 목소리들이 잠든 당신 곁에서 조용히 속삭일 것입니다. 살아남았다고, 기억했다고, 그리고 계속 나아갔다고. 편히 쉬세요.